안녕하십니까. 김 실장입니다. 2024년 연말을 맞이해서 제가 한 해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좀 이 영상을 마련하게 됐어요. 2023년 1회, 작년 거의 한 4월 말이네요. 에너지 관리기사 실기시험 그때 응시하고 나서 해당 종목의 최종 합격을 조심스레 낙관을 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시작된 자원봉사가 있어요. 자원봉사를 왜 시작했느냐? 그때까지 저는 거의 공부만 해오던 상황이고, 그래서 일종의 사회 경험이 필요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자원봉사를 할 것이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제가. 그 중에서도 약간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그런 자원봉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그래서 일단 첫 자원봉사로 시작한 게 그때 부천에서 주관하던 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또 이제 꽃하고 관련된 자원봉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한 4월 중후로 하던 벚꽃 축제, 철쭉 진달래 축제, 복사꽃 축제, 그렇게 이제 행정구역상 부천시에서 관할하는 산이 있는데 매년 하는 축제예요, 그게. 그 중에서도 도당산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진달래 벚꽃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4시간짜리 자원봉사였고, 부스 운영이라서 사실상 지원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방문객들이 와서 길을 물어보면 안내해주는 정도. 그거는 이제 한 4시간 하고 바로 끝이 났어요, 그거는. 그 후에 5월 5일부터 3일 동안 다시 자원봉사를 하게 됐는데, 그게 38회 복사골 예술제 자원활동이었어요, 그게. 하루 8시간씩 3일 연짝을 하는 거고, 그때는 뭘 했냐면, 안내데스크에서 방문객들 상대로 행사 안내를 해주는 게 주 업무였어요. 거기서 이제 부수적으로, 뭐 사람이 부족하다 하면은, 거기 가서 잠시 인원 통제 업무도 해주고, 어디서 물자가 필요하다 하면은, 거기까지 물건 옮겨다 주고, 업무가 끝날 때쯤이면 이제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다 모아서 배출 업무까지 해주는 업무였어요. 그때 기억에 그때 자원봉사 첫날이 어린이날이었는데 완전 진짜 비에 바람까지 불어갖고 첫째 날, 둘째 날까지 부스 안에서 말 그대로 비를 피하면서 비먹을 했던 기억밖에 없었고 5월 7일이 그래도 마지막 날이었는데 맑아서 다행이었어요. 그날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살짝 긴장 빨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전년도에 뭔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태원 압사 사고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진짜 대단했죠. 뭐 정부가 무능하네, 총체적 난국이네, 어쩌네. 게다가 막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네, 어쩌네 하면서 정부랑 그때 할로윈 대회에서 귀신 문창하고 참여했던 사람들 까게 바빴어요, 그때.
게다가 거기에선 뭐 조선 중기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그런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귀신 분장을 하고 노니까 거기에 있던 귀신들이 괘씸하다 해서 막 사고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게 해서 영혼을 데리러 갔다. 그런 막 카더라 썰까지 나왔었다? 뭐 아무튼 뭐 그건 그거고. 아무튼 주최 측이었던 이제 복사골 예술제 쪽에서도 그때 그 사건 언급하면서 인원 통제를 잘 해달라 신신당부를 했었죠.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역시 통제원 없으면 무질서해지더라고요. 부스에 앉아 있는데 그때 그것도 바로 앞에서 애들이 펜스를 이제 지멋대로 드는 게 이제 눈에 보이니까 그것도 이제 애들만 그러면 가서 이제 달래서 이제 못하게 하면 되는데 야이 씨발 진짜 그걸 또 옆에 있는 어른들이 조장을 하네? 진짜 찾아가서 멱살 잡을 뻔했어 진짜. 아니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이렇게 펜스를 함부로 넘나드냐. 이태원 사고처럼 막 사람 깔리는 거 봐야 반성할 거냐. 애들이야 그렇다 쳐도 어른들이 이런 걸 조장하면 나중에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그런 식으로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 뒤로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자원봉사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됐느냐. 이제 복사고 예술제 자원봉사 마지막 날이었던 5월 7일 날 옆에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홍보 부스가 꼽사리를 끼고 있더라고요, 그때. 아니, 그래서 찾아갔죠? 그래갖고 이제 이것저것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학 성적이 뭐, 뛰어나야 하느냐. 뭐, 어학 성적뿐만 아니라 이제 어학 능력이죠? 그렇게 뛰어나야 되느냐. 아니면 뭐, 요구하는 소양이나 뭐, 능력 같은 것들이 있느냐. 접수는 언제까지냐. 좀, 등등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돌아온 답변이 어학 능력이 필요한 부서가 있긴 한데 그 부서는 매우 한정적이다. 왜냐면 이제 그게 결국 한 팀만 필요하대요. 그 어학 능력이란 게. 그 중에서도 극소수 한 5명 내 정도의 인원이 외국의 내빈객 등을 상대하기 때문이라고 그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팀이나 부서에선 어학 성적은 안 본다. 그리고 굳이 막 어문학 계열 학과나 뭐 행정경영 전공 출신자 아니면 뭐 언론이나 뭐 영화 관련 학과 출신자가 아니어도 자원봉사 뭐 물론 할 수 있다. 뭐 다른 영화제 자원봉사자 경험자라던가 뭐 굳이 영화제 자원봉사자가 아니더라도 뭐 그 이외 자원봉사 경험자라 해도 뭐 약간의 우대상이 있긴 하다. 근데 이는 그다지 뭐 크지도 않고 오히려 주민등록상 부천시 거주자가 이제 먼저 선발되는 게 이제 그게 더 크대요. 그래서 그런 TMI 같은 정보를 듣다가 결정적으로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지원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지원 마감일이 이틀밖에 안 남았더라고. 그래서 유리한 건 결국 이제 내가
내가 부천시 거주자인 것밖에 없고 영화는 별로 관심도 없고 지금 사회 경험을 쌓으려고 자원봉사를 하는 거다. 외국어는 뭐 개뿔도 모르고 손 놓은 지 오래됐다. 이제 저의 처지를 말하니까 그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딴 거 다 필요 없다. 5월 15일부터 열흘 정도 걸쳐서 면접 과정이 있는데 자원봉사 완주하겠다는 점을 최대한 어필해봐라. 그리고 뭐 부천시 거주자라 하니까 그냥 거의 백방 될 거다. 영화 뭐 그런 거 관심 없어도 된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면접 보고 이제 6월 9일 날 그때 에너지 관리 기사 이제 최종 발표가 있었는데 합격 소식을 듣고 진짜 기뻐했었어요. 그때 이후에 정말 마음 놓고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해서 그때 2023년도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였어요. 그때 주 업무가 우리 막 그런 간식 같은 거 각 팀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배분해 주는 거였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 약대동에서 꼽사리 영화제를 같이 해요. 정말 말 그대로 국제영화제에 같이 빌붙어서 꼽사리 끼는 영화제인데 그것도 제 기억에 그때가 한 11회였나 10회였나 아무튼 그래요 그게. 어쨌거나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같이 자원봉사 하는 친구들이 대체로 다 저보다 10살 이상씩 어려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거의 완전히 그냥 제 조카뻘하고 같이 자원봉사를 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기억에 남았던 것 중 하나가 어느 행사든 마찬가지인데 사고가 잘 나요. 행사 중반 정도 돼서 오후 한 4시 정도였는데 그때 배달 업무가 거의 한 막바지 정도 될 즈음이었는데 도로에서 차량끼리 접촉사고가 났어 그때. 제가 직접 운전한 건 아니고 스타리아 차량을 운전하던 제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우회전을 하던 과정에서 그때 직진하던 차량하고 땅 하고 제 접촉 사고가 난 거예요. 그때 다른 멤버들도 같이 타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어린 여자친구들 그때 그 멤버들도 완전히 토끼 눈이 되었고 놀란 채로 옆에서 내려갖고 그냥 서 있고 운전하던 그 친구도 완전 난감해졌고 같이 타고 있던 멤버들 중에 곧 군대 입대할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그 친구가 막 급하게 보험 부르고 매니저랑 막 총무에게 전화하고 이제 그동안 저는 뭐 했냐면 교통사고로 길이 혼란해지니까 길가로 나와서 길 정리했어요. 그 상황에서 보면은 특히 상거리에서는 일단 직진하는 차가 우선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이제 저희 팀의 과실이 80% 이상 나올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해당 자원봉사 끝날 때쯤에 듣고 보니까 그래도 원만히 잘 해결됐다고 하더라고요. 운전하던 그 친구
당시 그 일로 마음고생이 좀 심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얘기 듣고 보니까 국제 판타스트 영화제 진짜 지나보면 기간도 길었고 이제 멤버 간 정도 그렇게 좀 많이 들었던 자원봉사였던 것 같아요. 해당 자원봉사 끝나고 열흘 정도 이제 지났는데 7월 22일부터 23일 이틀 동안 또 부천체육관에서 국제 비보에 대해 자원봉사를 하게 됐어. 하루 8시간 이틀 동안 진행되는 거였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행사장 주변에서 비보이 대회 참가자들 있잖아요. 비보이 배틀 붙는 거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직관하는 거. 비보이 대회는 결국 보면은 흙에 살고 흙에 죽는 무대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8월 1일부터 4일 동안 삼정동에서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됐어요. 거기서 워터파크 수영장 안전요원 활동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4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중간에 제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감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이제 간이 키트 있잖아요. 그걸로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양성이네?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이제 정식으로 검사 받은 건 아닌데, 아무튼 코로나 양성 나왔어요. 당시 코로나가 거의 끝물이었는데, 코로나에 한 번도 그때까지 걸린 적 없다가, 그때 딱 한 번 걸리게 됐어요. 그리고서 이제 취업 전 마지막 자원봉사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진행된 4일짜리 자원봉사 만화 영상 축제인데 경기 국제 코스프레 축제도 같이 꼽사리로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있잖아. 걔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사람에 치이다 못해서 제가 거기 사람에 깔리는 줄 알았어. 진짜. 그래도 진짜 볼거리는 많은 행사였어요. 그렇게 자원봉사 다 끝마치고 아버지께서 한번 여기에 전화해보고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해서 찾아간 데가 지금 인천광역시 용유동 소재의 인스파이어 현장이에요. 하나건설이 주관했고 이제 공사하는데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 거기가 모희건이에요. 모희건이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모기업이라 보시면 돼요. 안에 보면은 외국인 전용 도박장도 있어요. 여기서 지난 4월에 광양으로 갔다던 이제 저한테는 첫 번째 팀을 만나게 됐어요. 그냥 편의상 1기 팀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 팀하고 지난 2024년 4월 초까지 2년을 이어갔어요. 그때 하청 회사였던 신보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고 주로 했던 일이 스피커 그리고 조명 설치 등의 이제 업무를 하게 됐어요. 2023년 9월 22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진짜 자격증만 있지 아무 경력도 없었고, 일단 무조건 버티고 버티자 하는 마음에 시작을 했어요. 거기는 기본 디폴트가 주중 연장 근무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5시에 기상해서 30분 날 아침 식사하고 6시까지 출근하고 7시에 업무 및 TBM 시작하고 11시부터 점심 시작하고 이후 12시 45분까지 현장 들어와서 이제 오침하고 오후 1시에 TBM 후에 이제 업무 시작하고 오후 7시에 퇴근하고 그리고 토요일은 이제 오전에도 똑같이 일하는데 오후는 3시에 퇴근. 그리고 일요일은 원하는 사람만 출근하고 그날 업무 조건은 평일하고 이제 똑같아요. 그렇게 12월 중순까지 이어지다가 해당 공정 종료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쉬었어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에 입사를 했어. 그때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한 70% 정도 완성이 된 상태였는데 CCTV를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 6 타입의 UTP 케이블을 포설하고 CCTV 단말기를 위치에 설치하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달도 채 안 됐어요. 이제 2024년 한 1월 24일 그때 하나 시스템과의 계약이 끝나고 팀이 한번 찢어졌어요. 팀장팀 5명, 나머지 팀 5명 있는데 저는 팀장 쪽으로 들어왔어요. 나머지 5명은 인천시 계양구 쪽으로 갔어요. 아무튼 그 다음날 저는 이제 바로 이제 팀장 따라서 수원으로 내려갔는데 1월 25일부터 수원역에 있는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청원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소속돼서 이제 일을 하게 됐고 주로 기존 케이블을 철거하고 조명을 새로 설치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됐죠. 그게 3월 9일까지 이어졌는데 3월 9일날 청왕 기업에서 팀 전체가 나왔어요. 그때 제 기억에 일이 그래도 좀 많이 남았는데도 그냥 이제 팀장이 야, 계약 끝났으니까 이제 나가자 해서 그냥 나오게 됐어요. 이후에 3월 제14일날 삼성 디스플레이 단지로 들어가면서 이제 원래 팀이 다시 모인 거예요. 그때 두원 EFC랑 첫 인연이 닿은 거예요. 근데 겨우 2주밖에 안 돼서 두원 EFC에서 퇴사하고 4월 3일날 다시 이스파이어 가서 이제 나래라고 왔어. 근데 그것도 한 3일 정도 일한 거 마지막으로 첫 번째 팀하고 헤어지게 됐어. 그럼 1기 팀하고는 왜 헤어졌느냐? 제일 결정적인 이유이긴 한데 이게 80% 정도인 것 같아요. 그 팀이 한 4월 초에 3일간 이제 하나 시스템 그쪽으로 다시 가서 일하다가 그게 끝나고 광양으로 사업장으로 옮기게 됐어요. 사업장을 이제 중간에 막 자주 옮기게 된 것도 있고 출퇴근 문제로 인해서 제가 뭐 제때 뭐 밥을 뭐 먹지 못했 식당에서 밥을 먹지 못했던 그런 것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그 팀과 헤어진 이유 내가 일신상의 이유로 일기 팀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서 저는 본의 아니게 한 달간 쉬게 됐어요. 그 이유를 이해시키려면 좀 약간 저희 좀 개인사 같은 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기팀을 만나기 전까지 제가 공부하느라고 몸이 좀 많이 아팠어요. 공부하느라 내 건강을 좀 도외시하다가 결국 건강을 잃었어요.
2017년 그때부터 몸이 좀 아프긴 했는데, 그때는 공무원 시험도 준비했었는데 자격 시험도 같이 병행했었단 말이에요. 공무원 시험은 잘 안 됐어요. 10년 이상을 준비했는데도 이제 안 됐고, 만약에 합격을 했었으면 제가 지금 일용직이 아니라 그냥 공무원 생활을 했었겠죠. 근데 이제 시간은 지나고 나이는 차는데 임용시험은 계속 낙방하고, 그래서 이제 더 나이 먹기 전에 자격이라도 취득하자 해서 2015년에 그때 이제 좀 교육기관 가서 훈련 같은 거 좀 받은 게 있어요. 그때 취득한 게 웹디자인 기능사. 2015년 한 12월, 한 11월 한 말에 이제 응시를 했는데,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격 시험을 같이 이제 병행을 했었는데, 2017년부터 1년에 거의 한 번꼴로 이제 발목을 접지른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처음 아팠던 게 2017년 한 7월 중순에 일어날 때쯤 되니까 발목이 아프더라고. 그때는 정말 저도 모르게 내가 발목을 접지른 건가? 이 생각을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어요. 근데 두 번째 아팠던 게 이제 딴 거는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2018년 7월 2일이었는데 딱 그것만 기억나더라고 그때는. 그 전날부터 집에서 이제 발목이 아프기 시작하다가 다음날 내가 아예 일어서는 것도 버거울 정도로 똑같이 발목이 아프니까 그때부터 뭔가 좀 심각해졌어요. 첫 번째 당시에도 그랬고 아예 서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첫 번째 아팠던 거랑 두 번째 아팠던 거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이제 둘 다 걷지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했다. 차이점은 첫 번째는 왼쪽이 아팠는데 두 번째는 오른쪽이 아팠다. 아, 이게 통증이 얼마나 강했냐면요. 이제 안 아픈 사람은 몰라요. 이게 내가 스스로 내 발목을 잘라내고 싶을 정도의 강도라고 보시면 돼요. 시점도 하필 진짜 절묘했는데 첫 번째 아플 때는 내가 전기 산업기사 최종 합격 앞두고 있을 때, 두 번째 아플 때가 전기기사 실기 시험을 처음 치르고 이틀 만에. 그래서 이제 운동 부정인가? 스트레스 때문인가? 온갖 생각이 다 들다가 이제 아픈 것도 없어지고 이제 점점 그게 기억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제 세 번째 아팠던 게 2019년 12월 5일 날. 그때도 또 오른쪽 발목이 아프더라고. 그때는 제가 소방설비 기계, 소방설비 기사 제 기계 쪽 첫 실기 시험 낙방의 고배를 마시고 낙방의 쓴맛을 채 느끼기도 전에 그때 제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좀 약간 지방자치단체의 한 공사단체에 지원하려고 서류도 다 꾸며놓고 지원 다 끝나고 필기 전형 시험을 이틀 정도 앞둔 상황이었어요, 그때. 결국 시험 못 봤어요. 아예 일어서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시험장에 가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진짜 못 같아요. 왜 하필 그때 아팠던 건지 진짜. 이때는 또 어떻게 제가 날짜를 기억했냐면
전날부터 이제 발바닥이 아프더라고요, 그때는. 잠도 못 이룰 정도로 통증이 매우 큰데, 억지로 잠이 들었어요, 제가. 근데 하필 그때 가위까지 눌렸어요. 어떤 꿈이었는지 아직도 기억할 정도로, 생생히 기억할 정도예요. 조상님이 그 시험을 못 보게 하려고 일부러 아프게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본인 일 아니라고 진짜 대수롭지 않게 웃으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웃어? 아프고 씹어 본인 몸뚱아리 잘리는 꼴 당해봐야 심각성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네 번째 아픈 게 2020년 7월 29일 날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계분야 실기시험 치르고 3일 뒤였는데, 그때가 시험 끝나고 가족끼리 여행을 갈 때였어요. 자격시험 끝나고 나서 그렇게 아팠던 경험이 있던 터여서 제 불안했었는데, 역시나 그날 차에서 자고 일어나는데 발목이 아팠어. 뭔가 싶었는데 몇 시간 지나고 나서 그때 이제 아픈 대로 제 발목이었는데 돌리니까 통증이 가라앉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잘 때 자세가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다섯 번째 아플 때가 2020년 9월 17일 날 소방 설비기사 기계 분야 시험 실기 시험 이틀 앞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발목이 아니라 왼쪽 고관절이 아프더라고요. 통증이 올라오는 건가 싶기도 했고, 마찬가지로 제대로 걷지를 못했어요. 차이점이 있었다면요, 발목이 아플 때보다는 아주 조금은 걸을 수 있었던 거, 딱 그거 하나 차이였어요. 그리고 그동안 노력한 게 있는데 그냥 응시하러 가겠다 해서 가족들 만류 불구하고 다 응시하러 갔어요. 그때도 생생한 꿈을 꿨는데 뭔 내용인지는, 여섯 번째 아플 때는 그때였어요. 2021년 7월 2일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일용직이 아니라 제 택시 운송업을 하려고 이제 교육받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오른쪽 발이 아프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그동안 아팠을 때보다는 많이 약소했던 게, 발목이 아픈 게 아니라 아킬레스건 있잖아요. 그쪽만 한 이틀 정도 아프다 말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아팠던 이유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오른쪽 발로 밟잖아요. 그때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브레이크를 세게 밟은 게 원인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된통 아팠을 때가 인스파이어 현장 들어가고 나서 일주일 만에 추석 마지막 날에 아프기 시작하더라고. 진짜 안 되겠다. 일을 당장 그만두나 하더라도 당장 병원 가서 이유라도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서 이유를 알아봤어요. 그 전에는 제가 병원에 기록 남는 게 싫어서 이제 가지 않은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취업하자마자 그렇게 아프니까 기록 남는 거고 뭐고 그냥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게 더 이익이겠다 해서 가게 됐어요. 엑스레이 찍고 체열하고 이제 보니까 그때 의사 말, 엑스레이 상에는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혈액에 문제가 있다. 내원하신 분을 보니 이제
통풍이 진단되었다. 혈액 속에 요산이라고 해서 핵산의 일종인 퓨린이라는 물질이 있다. 그게 보통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되는데 그게 퓨린이 대사되고 남은 찌꺼기가 요산이래요. 그게 대사되고 남은 찌꺼기가 요산이고 그 요산이 혈액에 남성의 경우에는 기준치가 3에서 7까지 여성의 경우에는 2.5에서 6.5까지 나와야 정상이다. 사람이 살면서 음식을 어쩔 수 없이 섭취를 하기 때문에 요산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저의 경우에는 그 수치가 14가 나왔다. 그리고 그 당시 기준으로 저의 신체 수분이 매우 적게 나왔다. 기준치보다. 염증 수치도 매우 높게 나왔는데 정상이 0.5에서 1 사이다. 근데 나는 염증 수치가 12가 나왔다. 이건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본인이 본인의 자유로 그리고 본인의 힘으로 내원한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기적일 수도 있고 다행일 수도 있다. 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대화가 이어졌어요. 술을 얼마나 하냐? 그 말에 난 아예 못한다. 뭐 돼지곱창이나 소곱창 이런 생선 내장류 이런 거 아예 입에도 안 대고 생선 내장류는 특히 비위가 안 맞아서 아예 안 먹는다. 그럼 이제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는 얼마나 먹냐? 이제 돼지고기를 자주 먹었어요. 아니 그때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식당에서 반찬으로 돼지고기밖에 안 나왔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흔했던 야채도 사실상 안 나왔어요. 그럼 이제 물은 얼마나 먹냐 이제 그 질문에 회사 사정상 아예 물을 못 먹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데 아예 생수통 채로 내가 들고 다니는 게 아닌 이상 물은 쉽게 못 먹는다. 커피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는데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일정상 이제 새벽에 이제 한 5시 정도 일어나잖아. 보통 제가 그냥 5시까지 막 공부하다가 자서 한 2시간 정도 만에 일어나고 이제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잠에서 이제 일찍 깨야 하다 보니까 커피를 아예 입에 달고 살았어, 그냥. 통풍 진단받는데 커피를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입에 달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 입원했어요. 2차성 고혈압이라고 했고, 이제 혈압이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됐고, 약이 처방됐어요. 3일 뒤에 퇴원을 했는데, 일주일치 약을 줄 테니까 그동안 약 먹고, 이제 그달 10일에 다시 내원해라. 그리고 그때 올 때까지 고기나 아예 먹지 마라. 술도 안 되고, 이제 그 중에서도 맥주가 제일 안 되지만, 음주 자체가 이제 저한테는 아예 자살행위래요. 곱창류를 먹는 것 자체도 자살행위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조류의 뭐 내장 종류로 뭐 섭취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우 위험하다 하더라고. 그 이후에도 이제 많은 음식을 제한받았어. 뭐 등푸른 생선, 뭐 모든 각각류, 새우, 꽃게, 문어, 오징어 다 안 돼. 사실상 어패류는 무조건 안 된다 보시면 돼요.
그때 진짜 제가 고등어를 많이 좋아했었는데 고등어가 통풍 환자한테 안 좋다는 말에 결국 바닥에서 내렸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도 안 된다. 소고기, 돼지고기는 뭐 부위 조리 형식 불문하고 아예 안 된다. 닭도 뭐 튀김 종류 안 된다. 닭백숙은 어느 정도 가려 먹어라. 우유, 계란도 뭐 상황 보면서 먹어라.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먹을 수 있는 게 그냥 풀반찬. 한 달 동안 그냥 토끼처럼 풀만 뜯어 먹었어, 그냥. 그러면서 통풍이 점점 사라지고 약도 안 먹게 됐는데, 한 2월 말? 2004년, 아니 2004년에 2024년 2월 말쯤부터 다시 아파오더라고. 발병할 때처럼 아픈 건 아니었는데, 통풍이 발병한 이제 그 부분이 뭔가 좀 살짝 시그널이 오듯이 찌릿한 경우가 일주일에 한두 번꼴로 오더라고. 살짝 멍도 다시 올라오는 것 같은 것도 이제 눈에 보였고, 내심 불안하기도 했고, 그래서 병원에 언제 갈까 좀 고민하기도 했어요.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결국 먹는 것 때문에 청한기업에 소속되고 나서부터 식당에서 아침 저녁을 아예 못 먹었어. 신보나 한화 시스템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식당이 숙소 근처에 있었고 정말 말 그대로 야간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저녁까지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청함에 있을 때 아예 아침 저녁을 못 먹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결국은 이제 출퇴근 때문이었는데 청암기업으로 오면서 숙소를 평택시 용의동으로 옮겼어요. 당시 일하는 데가 수원역 앞에 있는 롯데백화점 현장이었거든요. 수원, 평택 사이를 출퇴근하다 보니까 식사할 시간이 없게 된 거야. 게다가 그때는 아침 저녁을 안 먹으면 현금으로 받아야 하잖아요.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현물로 받았어. 뭐 라면, 탄산음료, 계란 등으로 받으니까 내가 내 건강 잃는 것도 모르고 그냥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현장 가서 건강 체크를 하니까 혈압이 높게 나왔어요, 진짜. 통풍 시그널이 다시 찾아온 것도 그때 직전이었어. 아무튼 청암에서 3월 9일에 퇴사하고 5일 뒤에 두원 EFC에 입사해서 일하다가 그달 말에 저 포함해서 1기팀 전체가 또 퇴사를 하게 됐어. 왜 퇴사를 하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팀장이 일을 따오면서 계약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팀장이 거기 현장 관리자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지 아무튼 2주 동안 일하고 바로 퇴사했어. 그때 저로서는 이제 기회는 이때다고 병원 가서 이제 병원 약을 받아먹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일기팀이 광양으로 사업장으로 옮기게 된 걸 알게 됐어요, 그때. 근데 또 이제 일기팀 전체가 광양으로 간 것도 아니고 이제 수원 현장 개항 현장으로 또 찌잘찌 당시처럼 그 상황도 아니고 그냥 그 팀장 그리고 그때 이제 여자 반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하고 팀장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장님들 이제 3명 이렇게 6명이 간 거야.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가 아프다 핑계대면서 이제 병원 다니면서 3주를 내리 쉬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 저 개인적으로 경력에 펑크가 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1기 팀을 따라 광야까지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외에 이런 일들도 있어서요. 2023년 당시에
하나 이스파이어에서 일할 때 그때 같이 다니던 이제 다른 팀 반장님들이 저를 보고 놀랐던 게 저는 사실 거기가 정말 말 그대로 첫 직장이었거든요. 내 첫 직장이다라는 그걸 말하니까 다들 이제 놀라면서도 뒤에서는 좀 약간 눈치로 에이 설마 좀 약간 좀 이런 기류 같은 거 있잖아. 좀 그런 게 느껴지기도 했었고 좀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때 이제 재직할 당시에 그때 거기에서 이제 국보 디자인이라는 회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국보 디자인 기술인 분들하고 당시 제가 신보에 재직했었잖아. 신보하고도 상당히 가까웠어요. 업무적으로도 이제 협업하는 경우가 많았고 한 번은 제가 그때 일기팀의 반장님들하고 말하다가 이제 저의 이제 좀 배경에 대해서 좀 말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 중에서 기계, 그 중에서도 이제 전자제어 관련 전공 어쩌고 저쩌고 말하면서 이제 디지털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때 한마디로 이제 전자제어란 게 이제 기계하고 전자가 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의 개입을 최소로 하면서 전기 또는 전자적으로 기계를 제어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자격증만 많은 이제 경력 없는 사람이다. 그걸 은연중에 같이 말하기도 했어요, 제가.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이제 그 말이 돌고 돌다가 결국 이제 그 말이 와전이 돼버린 것 같아요. 나중에 우연히 국보 디자인 반장님 세 분을 만나서 이제 쉬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 중에서 좀 짬이 되시는 분이 계셔. 그분 나이가 거의 한 60대 한 초반이셨으니까 그때 저한테는 거의 막내 아버지 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야 막내야 너 축산공학과 나왔어? 혹시 돼지 해체 같은 거 많이 해봤어? 저도 그 말에 할 말을 잃어갖고 그래갖고 제가 아니 저 반장님 저 축산공학과가 아니라 이제 디지털 관련 쪽을 전공했는데요. 그래갖고 그 말을 한동안 정적만이 흐르다가 모두 다 현우 터지듯이 웃더라고요. 제 박장대소를 하는데 무슨 일인가 이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긴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반장 아저씨가 하는 말이 아 어쩐지 축산공학과 나왔다는 사람이 전기기사는 어떻게 취득했나 궁금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반장님들도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이제 좀 이러면서 좀 거들던 그게 좀 아직도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축산공학과가 아니라 그쪽이라고? 네. 그래 알았다 하면서 이제 헤어진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4월 28일 경부터 제 다른 팀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세 팀을 선정했는데 이제 첫 번째 팀이 두원 EFC 소속이었어요. 입사 직전까지 갔었는데 결국에 이제 경력 문제 때문에 안 된다 하면서 반려를 하더라고요. 반도체 관련 경력 6개월이 안 돼서 입사가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팀은 어딘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도 대명 GC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또 입사하지 않은 이유가 원래대로면 5월 7일에 입사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한 주가 딜레이 되었다. 그러면서 취소할 사람은 지금 취소하고 나가라. 그래서 이제 다른 곳 알아보겠다 하고서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연락이 닿은 데가 지금 현재 재직 중인 세안 이해씨. 그때 서류 주고받고 입사 준비까지 다 끝났어요. 5월 7일에 숙소에 들어오고 5월 8일에 계약서 작성하고
5월 9일부터 일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5월 4일에 이제 1기팀의 이제 팀장님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드렸어요. 다른 팀으로 가게 됐다. 그동안 고마웠다. 다음에 혹시 인연이 닿으면 그때 다시 뵙겠다.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1기팀과는 이제 굿바이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만난 이제 두 번째 팀, 이제 편의상 2기 팀이라고 할게요. 그냥 모든 현장이 다 그렇듯이 적응의 시간이 좀 필요하긴 했어요. 일하면서도 제일 걱정이었던 게 일하다 다치는 거. 일하다 다치면 뭐 기본으로 며칠 쉬어야 되고 그만큼 또 저한테 손해잖아요. 제가 영상 올린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사 다니는 문제는 뭐 그렇게 걱정거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힘들었던 거 몸이 아픈 거. 제가 올린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안 ENC 입사 후에 2주 3주 만에 이제 곡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힘들고 위험한 작업은 얼마 없었는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삼성에서도 그런 작업은 여간에서는 이제 못하게 하니까 하려면 뭐 위험성 평가니 뭐냐 하면서 절차 다 지켜 이런 식으로 삼성이 나온 거지. 그건 그거고 이제 곡소리가 나왔던 이유가 계속 서 있는 게 힘들어. 무릎이며 발목이며 성하지 않았어. 결정적으로 왼쪽 발꿈치까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 그리고 음식도 함부로 못 먹어요. 2기 팀으로 오고 나서 그래도 먹는 것에 대한 거는 이제 그래도 아주 조금은 자유로워졌어요. 1기 때는 진짜 먹는 것도 힘들었는데 뭐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이제 그 표현으로 인해서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방금 제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조금 자유로워진 거지 이제 제한 없이 자유로워진 건 아니에요. 이제 뭐 또 게다가 또 뭐 잘못 먹으면 뭐 배탈 날 수도 있지 막 그래갖고 맘대로는 못 먹고 또 그래도 술 곱창류는 안 돼. 통풍 완치를 의사한테서 공식적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아직도 유산강화제 복용 중이고 아직도 통풍이 언제든 발생할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얘네 먹는 거는 저한테는 아직도 자사령이에요. 탄산음료, 일반적인 과일 주스, 얘네도 뭐 술 곱창만큼 아닌데 아무튼 독약이야 얘네도. 그나마 아주 조금 자유로워진 건 이제 김말이나 치킨 등의 튀김류, 음료수 중에서도 이온 음료, 커피, 뭐 고기도 조리된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그거 이외에 아주 약간의 군것질 그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황 봐가면서 사실 이기팀에 들어오고 나서도 먹을 수 없었던 게 좀 많긴 했어요. 특히 고등어. 통풍 진단받기 전에는 제가 고등어는 밥상에 안 올리면 섭섭하다 할 정도로 특히 고등어 제철일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냉장고에 고등어 그냥 재놓고 먹을 때도 있었어요. 그냥 그 정도로 제가 고등어 매니아였는데 고등어 다시 먹게 된 것도 사실 진짜 얼마 안 돼요. 아무튼 그러다가 2023년 그때 10월에 통풍 진단받고 거의 5달 안 먹었어요. 고등어 조림 진짜 볼 때마다 제가 군침만 삼키고 지나갔는데 3월 달에 아산 탕정면 현장으로 가고 나서 거기 식당에서 반찬으로 고등어 조림 나온 거 보고 진짜 이제는 먹어도 될까 싶어서 꽁시 부분 그 중에서도 한 4분의 1 토막만 딱 먹었는데 몇 분 안 지나서 바로 통풍 시그널 오고 아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물을 한 2사발 마시고 바로 손절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어를 또 먹었는데 그때는 진짜 최근이었어. 얼마 안 돼요. 한 11월 말 그때 식당에서 고등어 조림이 나왔는데 이제는 먹어도 될까 하는 궁금증에
다시 한 통만 먹어서 살덩이 부분만 딱 한 조각 먹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괜찮네?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12월 초순쯤에 또 고등어 조림이 나왔네? 또 살 많은 부분만 또 한 덩이 딱 먹었는데 또 괜찮네? 그래서 이제 고등어는 이제 찔끔찔끔이라도 먹으려고. 그리고 할 말은 많은데 되도록 안 하려고 했던 문제. 이사 문제는 뭐 여태까지 올라온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문제 없어요. 아직까진. 노스텔지어 입사한 것부터 해서 그냥 노스텔지어에서 이제 현대빌로 이사 간 거요. 뭐 바로 옆 건물로 이사 간 거나 마찬가지고 현대빌에서 맘시티로 이사 간 것도 여태까지 보면 뭐 결과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사람 문제. 이게 그때그때 달라져요. 이게 남이 제게 빌런 짓을 할 때가 있는데 반대로 제가 빌런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랑 같이 입사하신 분이 있는데 저보다 한 10살이 많으세요. 그분이 술을 즐겨 하세요. 이제 본인 피셜 외선 전공을 하면서 일당 21만 원 받았다고 자랑삼아 말을 하시더라고요. 뭐 대학에서 뭐 전교는 전혀 관계없는 아동교육을 전공했다. 그리고 그분이 뭐 일 그만두고 뭐 팀에서 나가신 이유 뭐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기억나는 부분만 말씀드리는데 그냥 뭐 자기 본인 피셜 뭐 숙소에 있을 때 뭐 그 동료들이 막 자기가 코를 많이 골아서 뭐 잠을 못 잤다 하더라. 뭐 좀 이런 피셜도 있긴 했는데 아무튼 그분이 처음에 저랑 같이 5월 9일날 입사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저만 건강검진을 통과하고 그분은 며칠 뒤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분이 혈압이 높아서 입구 컷을 당한 줄 알았는데 반은 맞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그분이 그때 혈압으로 입구 컷을 당한 건 사실인데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입사는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며칠 지나고 나서 TVN 끝나고 이제 팀장 입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같이 입사했던 그분에게 당뇨가 있다네? 근데 그분이 평소 술 마시면서 고칼로리의 안주를 즐겨 먹는 거 보니까 당뇨가 나올만 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역시 건강은 본인이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본인의 개인 건강상의 문제가 뭐 물론 1순위였겠지만 뭐 그 외에 보수가 이제 본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뭐 턱없이 적었다. 아니면 뭐 뭐 팀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좀 달랐다던가 그런 점 등이 이제 그분이 이제 팀에서 떠나게 됐던 이유라 생각을 해요. 게다가 그때는 물산에서 음주 단속을 할 때였단 말이에요. 게이트 앞에서 음주 측정기 갖다 대고 입으로 불어보라 할 때였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이 아니 저렇게 술을 즐기다가 게이트에서 단속에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일단 뭐 그건 그거고 이런 일화도 있었지. 그때 그분하고 노스테지어에서 같이 지냈었는데 그때 제가 제 책상 위에 정기 기술행 협회지를 꺼내놓고 있었어요. 제가 2014년 한 2월 중순쯤에 가입을 했었는데 정기 경력 수첩을 만들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제 정기 관련해서 이제 많은 정보를 얻고자 가입한 면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분이 그 협회지를 보신 것 같아. 그때가 한 6월 초순쯤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2기 팀 이제 멤버들한테 저의 자격 보유에 대한 정보는 오픈을 안 했을 때였어요, 아직. 그러면서도 내가 언젠가는 내 자격 정보를 오픈할 날이 오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좀 이런 태도였는데. 아무튼 그분이 제 그 협회지를 보시더니 저한테 야, 누구야? 너 정기기술인 협회에 가입했어? 뭐 빼박 증거가 있으니 인정했죠.
그러다니 이제 그분이 이제 어디로 이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제 폰으로 이제 통화를 하고, 저도 옆에서 통화를 하게 됐죠. 아, 네, 형님 접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아,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기 기술인협회요. 그거 가입하면 혜택 같은 거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취업한 데가 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 중 한 명이 전기 기술인협회에 가입했다고 해서 그랬더니 좀 약간의 정적이 흐르더니 대뜸 제 전화 받은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야, 그거 전기 기사들의 협회잖아. 그 말에 그분도 이제 눈이 동그래지는 게 이제 옆에서 봤는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내일 전기 기사요? 그래, 전기 기사 자격 소지자들의 협회 몰랐어? 결국 그렇게 제 자격 정보가 강제로 오픈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분이 좀 술에 좀 많이 얼큰하게 취했어요. 맹정신으로 자격에 대해서 말하기는 이제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피셔. 본인의 기능사 자격도 도전하는 게 이제 매우 힘들고 벅찬데, 이제 전기기사 자격을 보유한 저에 대한 이제 부러움을 드러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거고, 역시 사람이 술을 먹으면 본성이 드러난다는 게 어른들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진짜. 그 이후로도 그분하고 제 대화가 이어졌는데, 야, 누구야? 너 여태 연애는 해봤냐? 한 번도 안 했죠. 10년 넘게 공부만 하고 취업은 한 번도 못했고, 연애는커녕 사람 구경도 못했는데, 연애요? 아, 저 반장님 죄송한데요. 연애는 어느 나라 얘기예요? 전 어차피 이번 생엔 망했고, 제가 제 인생을 셀프로 공부로 조져버렸는데, 아이, 연애는 사치죠. 야, 그럼 섹스는 해봤냐? 뜬금없는 말에 좀 놀라긴 했는데 그저 취중 허언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였어. 에이, 뭐 애인도 없는데 어떻게 섹스를 해요? 섹스는 뭐 혼자 하나? 그럼 딸딸이는 쳐봤냐? 좀 황당하긴 했어요. 아무리 취중이라지만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소리가 나올 뻔했어요, 진짜.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사람이 음식을 먹었으면 그 다음은 뭐냐? 해서 아니 그거 먹었으면 당연히 배설해 해야 되는 게 맞지. 그랬더니 아니야 섹스야. 지랄한다 지랄해. 참 진짜 그딴 정신 갖고 어떻게 유아교육과를 졸업했는지. 아무리 중퇴했지만 저도 교육학의 맛을 들였거든요. 시발 사람의 발달 단계는 구강기 다음에 항문기고 그 다음이 난근기예요. 프로이트가 말한 건데 그걸 건너뛴다는 게 말이야 방구야. 뭐시기야.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자들의 망언을 듣고 있어야 하는가? 여기서 자자는 놈자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그분 그만두기 잘하신 것 같아. 보면 7월 27일이었는데 그 전날 이제 몸살이 있었어요. 오전 근무만 하고 조퇴를 했어요. 그날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4시간 정도 쉬다가 본가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토요일에 이제 푹 쉬다가 그날 저녁에 사색질을 하고 있었어요. 동료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편의상 S라고 할게요. 밤 9시 17분경이고 웬 뜬금없이 이 시간에 전화질인가. 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게다가 그 친구의 제 혀가 꼬이고 있는 걸 제가 지금 통화상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형님 어디에요? 아니 평택이에요? 지금 나 본가에 있는데? 본가요? 네. 만약에 괜찮아요? 분명히 촉으로나 정황적으로나 그 친구가 취한 걸로 보였어요.
일단 듣고나 보자 하는 마음에 그냥 응해줬죠 그냥. 그래도 많이 괜찮아졌어요. 에이, 형님 죄송한데 그때 형이 뭔가 좀 말끝을 흐리는 게 꼭 누가 옆에 있는 것 같더라고. 힘든 걸 아는데 이빨 몇 번 닦아요? 매일이요. 귀찮기도 하고 특히 아침에 출근할 때 나가게 바빠서 스킵할 경우도 많지만 그런 날은 퇴근 후에 반드시 닦죠. 에이 매일 뭐 딱딱하지 말고. 이 뭔 개소리야! 정말 진심으로 못 알아들었어요 그 말. 어쨌거나 그 친구가 많이 들었어요 형님. 형이 좋아서 말하는 건데. 아니 내가 좋아서 말하다는 게 고작 술 먹고 그것도 밤중에 편히 맘 놓고 쉬면 여가 활동하는 사람한테 술주정에 가까운 전화질이야? 아니 그럴 거면 진짜 직접 만나서 말하던가. 어쨌거나 그 친구 말. 아니 애 관리 좀 해요 형님. 난 못 느끼는데 상대가 느끼기에 최소한의 양치도 안 한다는 그런 오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 아 형님 내가 형님 좋아하니까 형님 또 얘기 뭐 그렇게 꾹꾹 하지 말고 형님. 이제 형님 좋아서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형님이. 잠깐만요 형님 하더니 옆에서 제 쑥덕대는 소리가 나는데 제 추정상 S 그 친구랑 좀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제 룸메, 저랑 같은 방 쓰던 룸메, 제 편의상 제 제이라고 할게. 제이랑 제 부산 출신인데 제 그 C라는 친구가 있어요. 제 그 두 명이 있는데 아마도 그 친구들인 것 같더라고요. 에이, 형님 여태 다 거친 현장 중에서 여기가 낫지 않아요? 사실이긴 하죠. 4대 보험 다 징수해줘. 돈도 벌지만 그것보다 나로서는 경력사요. 하지만 불편한 건 뭐다 사람들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진짜 좀 개인적으로는 사람으로 안 보여요. 그냥 불쌍한 게 아니라 그냥 괴물로 보여요. 제가 직접 보고 겪은 건 아니지만 내 할아버지가 그랬거든. 그걸 내 아버지가 다 겪으셨어. 그동안 그 친구가 말하길 형님한테만 말하는 건데 그 뭐 이제 땡땡 바꿔줄게요. 땡땡이면 이제 그 제이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이가 이제 그때 또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 전에 한 3일 동안 이제 뭐 가정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다른 개인사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3일을 쉬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룸에 그 친구가 온 것 같아. 그래갖고 아니 땡땡 왔어요? 그랬더니 아 쉬요. 그렇지. 약간의 정적이 흐르고 나서 나도 내 이빨 잘 안 닦는데 건강 생각해야 돼서 연락 한번 했어요 형님. 그래서 연락 한번 했다는데 뭐 저로서도 더 이상의 할 말은 없었어요. 형님 이 시간에 연락해가지고 미안해요 형님. 월요일날 봬요 형님. 네 알겠어요. 좋은 모습으로 봐요 형님 하면서 이제 통화가 이제 마무리되는 듯 했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한 30분 뒤에 한 9시 44분에 S 그 친구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에이 형님 아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 나 물어볼 거 하나 있어. 아니 이제는 또 뭔 말을 하려고 그러나 싶었는데 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이 뭔 개소리야! 해야죠. 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해 형님? 뭔 개소리야! 네 다들
다들 좋아하는데 몇 명 빼고 다들 좋아하는데 형님 그 노력을 하니까 이건 또 뭔 저세상 멘트인가 싶었어요. 내가 노력을 안 한다고요? 난 지금 술 먹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아니, 당연하지. 지금 맨정신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겠지. 앙카가 뭔지 알아? 앙카라면 얘를 말해요. 네, 형님 좋아서 얘기하는 건데 그 몇 명 더 있어요. 너무 좋아서 하는 말인데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아니 진짜 뜬금없이 노력이라니 도대체 뭔 노력을 말하는 거지? 그리고 그 노력이란 게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면 세상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가 어딨어. 어쨌거나 그 물음을 뒤로 하고 그리고 이제 S 그 친구의 마지막 질문이 이어졌어요. 포인트 볼트너트가 뭐예요? 포인트 볼트너트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냥 일반적인 볼트너트를 묻는 것인 줄 알고 그쪽으로 말했더니 아이 씨발 새끼 개새끼 족같네. 아이 새끼 꺼져. 개새끼 씨발 새끼 끊어 하면서 전화가 끝났는데 진짜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자괴감이 들더라고. 여태까지 내가 동료들하고 일하면서 노력했던 건 뭐지?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기도 전에 퇴사가 마려워지더라고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자들의 망언을 듣고 있어야 하는가? 여기서 자자는 놈자자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포인트 볼트 너트란 건 없고 아마도 제 추측이지만 인공지능의 오역인 것 같아. 조인트 볼트 너트가 뭐였냐를 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노래 좀 듣고 시작할게요.
감각을 느껴봐 은근히 감싸는 멀쩡하게 뛰고 있는 심장이 다 망가질 듯이 Hey come on 오늘 밤 꽂혀버릴 것 같죠 나 미쳐버릴 것 같죠 너와 난 돌아 따라라라 나 밤을 누워서 take it 쫄깃한 느낌만 make it 이렇게 빠져봐 somebody do it 온몸을 던져 like it 저렇게 살다가 미쳐 저렇게 살다가 내가 미쳐 저렇게 살다가 미쳐 저렇게 살다가 내가 미쳐 어쨌거나 S의 마지막 욕설 이후에 저는 진짜 놀란 가슴 쓸어 내리기도 전에 옆에서 일을 듣던 부모님들은 완전히 토끼눈이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진짜 그 대화 내용 한참을 듣고서 제 생각을 하시더니 이 새끼 그냥 언어폭력으로 경찰서에 신고해야겠네. 특히 일용직 그런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평택 경찰서 갔다 하면 그냥 인생 끝난 거야. 이미 국가한테 낙인 찍혔기 때문에 일용직 관련해서는 어떤 일도 못하거든. 쌍놈의 새끼가 지가 뭔데 너한테 앙카가 뭐냐 볼트너트가 뭐냐를 물어봐? 야 누구야 넌 지금 기사 자격만 3개 보유자고 경력만 차면 바로 떠날 사람이야. 실험만 안 보면 되고 계약 뭐 기껏해야 10월 정도까지라며. 그리고 네가 입사하고 지금까지 그 친구 뭐 따까리로라도 뭐 도와준 적도 없는데 무슨 억한 심정이 있다고 욕질이야? 그리고 너하고는 거의 띠동갑으로 어리다며. 형제가 있었으면 큰형님이야 네가. 근데 말을 그런 식으로 돌리면 그건 인간 새끼도 아니지. 아버지도 진짜 매우 격앙된 어조로 말씀하시고는 자리를 잠시 비키셨어요. 근데 이제 그건 그거고 제가 좀 그 일로 굉장히 그때 놀라갖고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았어요. 진짜 막 심장이 뛰는 걸 느끼고 있었고 제가 그때 제가 인생 최초로 제가 셀프로 제 뒷목을 잡았어요. 제가 혈압을 쟀는데 평소에는 140에 100을 안 넘던 수치가 높은 혈압 228에 낮은 혈압 180까지 올라왔어. 아니 S 지가 뭔데 이러쿵저러쿵이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혹시 내가 S한테 말실수를 한 게 있나 싶어서 통화 녹음을 여러 번 돌려들었어요. 근데 그 어느 것도 못 찾았어요. 혹시 내가 개인적으로도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도 그것도 몰라. 만약에 잘못한 게 있다면 응당 내가 먼저 찾아가서 사과하고 바뀌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원인을 저한테는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 그러다가 두 번째 통화에서 이제 자세히 들어보니까 저의 말하고 이제 S의 욕설 사이에 있던 이제 또 하나의 욕설 자세히 들어보니까 내 룸메 목소리더라고. 정황상 제이의 혀도 꼬였더라고. 이제 S랑 같이 술을 마신 걸로 보이고 둘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백방 내 잘못이 아니라는 킹리짝 가심을 넘어 사건의 진실이 될 수도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스키드마크가 된 거야. 그게 억울하게 유탄 맞은 거고 동네 개한테 바지가랑 물린 건가?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에이, 피하자, 씨발. 내가 참견해봤자 사람이 개새끼 엉덩이 무는 것밖에 안 돼.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다음날 이제 일요일 돼갖고 이제 숙소로 출발하던 오후 6시까지도 S랑 제 J한테서 그 어떤 연락도 안 왔어요. 그건 개의치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퇴사할 때 부장님, 차장님한테 소환수리 긁어버리고, 퇴사 신청서 적을 때도 당시 서류 받았던 여자 과장이 있거든요. 그 여자 과장한테 씹겠다는 다짐으로 갔어. 이때만 해도 퇴사하겠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게 거의 결정적으로 이 일 때문에 그냥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이에요. 이 팀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졌다.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겠다는데 그래도 남겠다는 게 사람인가? 어차피 이 팀에선 뭐 아무런 정도 느낄 수 없었고, 나도 뭐 그냥 이 팀에 뭐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았고, 그냥 내 경력 쌓다 나갈 생각이었는데 뭐 잘 됐다. 그리고 뭐 팀 옮기는 거 뭐 한 번이 어렵지. 그리고 난 돈이 아쉬운 게 아니다. 그냥 돈이 뭐 얼마 벌든 상관은 없는데 4대 보험 원천 징수하고 뭐 경력 증명만 되면 뭐 얼마 받든 상관은 없다. 그리고 이제 조건만 맞으면 뭐 다른 팀으로 가겠다. 뭐 여기 있어봤자 뭐 나만 괴롭고 힘들다. 모든 사람이 힘들게 한다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평택 휴게소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 지나면 이제 숙소를 바로 논스톱이에요. 식당으로 가던 중에 이제 S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그때. 이제는 또 뭔 얘기를 하려고 전화지는가. 한 번만 더 멍멍이 소리를 늘어놓으면 정말로 소환수리에 경찰서 가겠다. 난 이런 사람들, 이런 팀에서는 일 못한다. 난 당시에 그 일로 내 시간, 내 쉼, 내 여가 마냥 뺏겼고, 그건 누가 보상할 거냐. 이러다 내 건강까지 뺏기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를 받으려니까 끊어졌어. 곧이어 내가 전화하려니까 통화 중이야. 조금 있다 다시 전화하려니까 역시 또 통화 중이야. 에이 뭐 아쉬우면 지가 먼저 전화하겠지. 될 대로 되라 그냥. 이제 그러고서 이제 좀 있었는데 다시 S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아 형 저 미안해요. 그 전날에 비해서는 이제 술이 많이 깬 목소리고, 그리고 이제 많이 좀 수그러들었던 목소리. 그때 이제 얘기 듣고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건, 미안하다면 단가? 난 장난으로 사람이 던진 돌에 맞는 개구리 수준을 넘어서 산에 있는 바위로 악감정이 실린 돌파매질을 당한 기분인데, 사람 죽이고도 미안하다 하고 뭐 끝나면 다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런 식으로 하면 저도 사람 죽이고 미안하다 하고 끝이겠네요. 뭐 일단 지켜보자 뭐 이런 심정이었는데 옆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이제 바꿔드렸고, 이후에 이제 그 친구랑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가 이어졌어요. 뭐 약간의 호풍과 더불어 팩트가 아닌 부분도 있었는데 그건 그거고, 지금 여기서 S 그 친구랑 저희 아버지 간의 대화 내용은 이제 밝힐 수 없어요. 뭐 어쨌거나 이제 나중에 S랑 얘기하면서 들어보니까 룸메였던 제이하고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왜 싸웠나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서로 그 이유를 이제 말하지 않는 거 보면 뭔가 알리고 싶지 않은 거라도
있나 싶기도 했어요. 이제 결국 그 일이 있고 나서 화해했어요. S 그 친구랑 말하면서 이제 당시 그때 오해도 풀었고, 그 이후로도 그냥 형 아부 하면서 잘 지냈어요. 그러던 중에 S가 퇴사를 하게 됐어.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보험설계사 출신 반장님이 있는데, 이제 그분 피셜. S가 어릴 적에 사고를 당했대. 그러면서 고관절 수술을 받았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상 군대도 면제를 받았대. 그리고 그 친구한테 이제 결혼한 누이가 명 있는데, S가 이제 당시에 수술 직후에 이제 그 친구의 누나가 그 친구 병수발을 다 들어줬대. 근데 이제 문제는 인공관절이 생각보다 수명이 짧대. 정말 조심해서 잘 써야 10년 내외면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인공관절 교체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굉장히 큰 돈 들어가요. 안 그래도 그 친구가 추석 직후부터 해서 허리 아프다고 징징대서 저도 그 친구 허리 두드려주기도 했거든요. 그냥 고생해서 허리가 아픈 줄 알았지 그런 사정이 있는지는 몰랐거든. 나도. 이번에도 이제 수술 받으면 이제 적어도 석 달은 쉬어야 되는데,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엔 그 친구는 노가다 인생 끝났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제 몸이 그렇게 성취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 되면 차라리 장애 등록 신청해서 수당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법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장애인이 되면 받는 제약이 의도치 않게 생기기도 해요. 그 제약이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사회적 낙인을 의미해요. 다들 알잖아요. 아무리 뭐 법적으로 뭐 장애인 차별 금지는 뭐네 해도 결국은 전과자 더불어 좀 장애인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거. 뭐 발달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은 그래도 일말의 동정이라도 가는데, 정신장애는 정말 노답인 거. 법적인 제약은 뭐 그다지 크진 않아요. 뭐 기껏해야 뭐 의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등 일부 직업을 가질 수 없다던가, 아니면 뭐 민법에서 말하는 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으로 낙인 찍히는 정도? 에휴, 어쨌거나 저도 같은 병자로서 애써 그 친구가 완쾌돼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길 바라요. 한 6월 말쯤에 지금 현재 2기팀에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9월 5일쯤에 퇴사한 친구인데 93년생인가 그래요. 그 친구가 이제 광주광역시에 사는 친구고, 편의상 K라고 할게요. 그 친구. 어떻게 하다 친해졌냐면, 그 친구가 광주광역시로 가기 전에 살던 동네가 제가 현재 거주하는 동네하고 가깝더라고요. 그 친구가 졸업했던 고등학교도 아무튼 그 동네쯤에 있더라고요. 한 번은 그 친구가 앞서 말했던 S 그 친구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단말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안전고리 미체결 같은 이제 중부적합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매우 가벼운 수준인데, 하여간 안전장비 착용 미흡으로 그것도 CCTV에 적발이 됐고, 그게 촬영돼서 아예 카톡방에 박제가 돼버렸어. 그렇게 셋이 곤혹을 치는 걸 보면서 좀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그 친구는 약간 좀 경제적으로 사연이 있는 친구. 항상 공수를 외치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좀 약간 빚이 있어. 3천만 원인가 그 정도 있었는데, 이제 그걸 본인이 고스란히 거의 또 하는 셈이 된 거야. 그러면서 또 자기 이제 아버지는 또 건강까지 잃어서 사실상 경제
무능력자가 된 상태가 됐고, 아무튼 좀 그렇게 되면서 좀 안타깝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아무튼 평소에도 귀덥고 별로 그렇게 공소도 외치지 않고 자격 취득하고 나서 여유롭게 일하는 저를 보면서 좀 부러워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두 친구를 위해서 좀 다음에 곡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고개 좀 들고 어깨 펴자샤. 나도 그랬단다. 죽고 싶었지만 견뎌보니 괜찮더라.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뜰 테니 바람이 널 흔들고 소나기 널 적셔도 살아야 갚지 않겠니.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며 이날을 넌 추억할 테니. 세상에 혼자라 느낄 테지. 그 마음 나도 다 알아. 자샤. 사람을 믿었고 사람을 잃어버린 자 없지 너뿐이랴.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뜰 테니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며 이날을 넌 추억할 테니. 세상이 널 뒤통수 쳐도 소주 한 잔에 가서 털어버려. 부딪히고 슬퍼 깨지면서 살면 그게 인생 다야. 넌 멋진 놈이야. S가 그만두고 나서 그때 10월 말이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보험 설계사 출신 반장님이 또 그만두셨어.
저보다 한 11살 위인가 그래요. 저한테도 뒤에서 누구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은연중에 좀 많은 정보를 좀 알려주시기도 했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왜 그만두셨냐면 그분도 사실 겉만 멀쩡하지 실제는 완전 속병이 들어있더라고. 뭐 위장약만 4개를 달고 있다나? 아무튼 그분에 비하면 저는 진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혈압약 하나, 그것도 제일 약한 거예요. 그리고 요상 강아지 하나, 이렇게 2개만 끝이에요. 내과 의사도 저를 좀 약간 의아한 눈으로 보더라고요. 혈압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왜 벌써부터 혈압약을 복용하려 하냐면서 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반장님을 위해 다음에 곡을 선정하면서 영상 마치려고 합니다. 이상 영상 마칠게요. 김 실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소.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괴롭히지는 않겠소. 하고 싶은 말, 하려 했던 말 이대로 다 남겨두고서 혹시나 기대도 포기하려 하오. 그대 부디 잘 지내시오. 기나긴 그대 침묵을 이별로 받아두겠소. 행여 이 맘 다칠까 근심은 접어두어. 사랑한 사람이여 더 이상 못 보아도 사실 그대 있음으로 힘겨운 날들을 견뎌왔음에 감사하오. 좋은 사람 만나오. 사는 동안 날 잊고 사시오. 진정 행복하길 바라겠소. 이 맘만 가져가오. 기나긴 그대 침묵을 이별로 받아두겠소. 행여 이 맘 다칠까 근심은 접어두어. 사랑한 사람이여 더 이상 못 보
사실 그대 있음으로 힘겨운 날들을 견뎌왔음에 감사하오. 좋은 사람 만나오. 사는 동안 날 잊고 사시오. 진정 행복하길 바라겠소. 이 맘만 가져.